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명목 GDP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3단계나 미끄러진 겁니다. 순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국가들 간의 경제 규모는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하는데 작년 우리나라의 GDP는 원화 기준으로는 4% 정도 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8%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원화의 평균 가치가 1년 전보다 13% 내렸기 때문이고요. 원화 가치가 맥을 못 춘 건 수출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저출산입니다. 노동인구가 빠르게 줄면 생산도 위축되고 명목 GDP 증가세도 약화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점점 더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도 걱정입니다. 2차 전지 같은 유망한 미래 산업의 공장이 해외에 지어지면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 머물게 됩니다. 국내에 외화가 안 들어오게 되면 환율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로 환산한 명목 GDP는 늘지 않습니다. 인구와 생산 그리고 개발과 수출, 한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뭔지 살펴봤더니 오늘 주제,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엘니뇨. 오늘 이 얘기를 특별히 들고 오신 이유도 있겠죠? 네, 요즘 보니까 슈퍼 엘니뇨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손경제가 품격 있게 추구하는 바가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언젠가 학창 시절에 들어는 봤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쪽집게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엘니뇨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전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기후가 날씨가 변동이 적고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측 가능한 걸 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 변화가 왜 우려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적응이 우리가 다 지금 기후에 확인이 이게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후가 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은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지 않습니까? 홍수가 왔어요. 좋은 게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이 예측 가능하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당시에 어떤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어야 되고 특히나 연중 날씨 변화가 매년 유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이랬으면 올해도 이랬으면 좋겠고 내년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연 단위로 변화가 있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농업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 풍년이 한 3년 반복된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풍년이 반복되면요 실제로 인구가 증가해요.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고 나면 풍요로운 건 언젠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닥쳤을 때는 입이 많아진 상황에서 풍년이 끝나게 되면 타격이 크게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항상 변동이 적고 예측했으면 좋겠다라고 간다는 걸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변동이 몇 년, 한 3년에서 6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여러 인명피해, 재산피해들이 있는 거다라고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엘니뇨와 라니냐 이 두 개 학교 다닐 때 분명 배우긴 했는데 이 두 개 뭔가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면 이 라니냐는 뭐고 엘니뇨는 뭔지 이게 참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네, 해수의 온도가 정확히 말하자면 열대 태평양의 해수의 온도의 분포가 평상시랑 달라지는 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평상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의 태평양은 서태평양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이 좀 온도가 높고요. 동태평양 말하자면 에콰도르나 페루 같은 이게 중남미 앞바다에 있는 그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똑같은 적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순환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수면의 온도 분포가 서고 동저라고 할 수 있어요. 서쪽은 높고 인도네시아는 뜨겁고 네. 상대적으로 동쪽은 낮다. 에콰도르, 페루는 낮다. 이 이유가 뭐냐? 무역풍 때문입니다. 적도 근방에서는 계속 바람이 무역풍이 항상 북동에서 남서로 계속 불고 있어요. 그냥 네. 쉽게 생각하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바람을 따라서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 쪽은 따뜻한 바다의 그 두께가 말하자면 좀 얇은 상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인도네시아 쪽은 그 부분이 좀 두꺼워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우고 예. 우리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역풍이 약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바람이 따뜻한 바다를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요걸 덜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온도 경사가 점점 적어지게 될 겁니다. 네. 만약에 무역풍이 강해진다면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서 온도의 이 구배, 온도 경사가 약해진 거를 엘니뇨라고 부르게 되고요. 예. 이게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앞바다는 많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오바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앞바다가 많이 뜨거워지고 말하자면 페루 앞바다가 많이 차가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라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엘니뇨가 뭐예요? 중미 앞바다가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거다. 인도네시아는 평소보다 차가워지는 거다. 이게 엘니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것 때문에 많은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 오늘 라니냐부터 엘니뇨 그리고 또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역풍도 이제 알아야겠는데요. 네. 무역풍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역풍은 얘기만 들어도 아마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무역에 꼭 필요한 바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뭐냐면 지금이랑 다르게 범선 시대의 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동에서 서로 부는 그런 북동풍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 적도에서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편서풍 지방이다 보니까 서풍이 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풍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건데 실제로 편서풍은 남서풍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예. 그래서 계절풍으로서 우리는 겨울에는 북서풍, 그래 시베리아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여름에는 남풍이 분다. 원래는 남풍의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불게 되는데 원래는 항상 서풍이 불어야 되지만 예.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륙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데 바다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자면 적도 근방의 그 바람의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로 불게 됩니다. 이것도 궁금했어요. 어느 위도상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그 밑에는 무역풍이 분다는데 지구가 돌면 우리가 컵을 빙글빙글 돌려보면 네. 한쪽으로 그 물살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요 위도에서는 반대로 바람이 불고 저 위도에서는 또 반대로 불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실제로 컵을 빙글빙글 돌았을 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이런 바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견해가 과거에 있었다가 예. 왜 이렇게 셀이라고 하죠? 예. 말하자면 이 저위도와 중위도와 고위도 부분이 방향이 반대가 됐지 달라졌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연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적도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따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하고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지표면, 해수면 이 부분에 공기가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럼 기압이 줄어들어서 저기압이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지금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적도 부분은 진공이 됐다. 진공. 사실 진공은 아니지만 예. 저기압이 된 거니 진공이 됐다 생각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따뜻해서 올라간 대기가 저 고위도 쪽으로 높은 위도로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버리고 나면 끝없이 북극까지 못 갑니다. 그렇겠죠. 중간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위도 30도 근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도 30도 근방이 되면 계속 차가워져서 예.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말하자면 고기압이 되는 건데 예. 여기는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고기압에서 적도의 진공 쪽으로 물론 네. 진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고기압에서 적도 저기압 쪽으로 계속 공기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적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예. 원래 공기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전향력이 있습니다. 전향력. 북반구에서는 앞으로 직진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 주셨죠. 실제 있는 힘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예. 없어요.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북위 30도에서 적도 부근으로 수직으로 내려와야 내려와야 되지만 되는다.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지니까 지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지금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북동풍, 사실은 북풍이어야 되는 게 북동풍으로 보이는 거고 네. 우리가 이것을 동풍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예. 무역풍이 되는 겁니다. 네. 편서풍은 이거랑 딱 반대 부분인 건데요. 예. 요 부분은 사실 남풍이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압 부분에서 시작해서 60도 정도, 북위 60도 정도 되는 저기압으로 또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남풍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전향력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남풍이 아니라 남서풍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남서풍이 아니라 편서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무역풍 이제 이해했으니 다시 본 게임인 엘니뇨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부는 좀 양성 피드백이에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생기면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저는 무역풍 한참 설명해 주시길래 무역풍이 그 어떻게 이해하는데 원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사실 무역풍이 원인인데 네. 무역풍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 예. 무역풍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아. 오히려 온도 구배가 적어져서 약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모른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이 겹쳐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무역풍은 해수를 계속 동에서 서로 나릅니다. 예. 그래서 해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미는 해류니까 따뜻한 해수면을 계속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예. 그럼 동쪽은 차가워졌다고 했는데 예. 사실 바닷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표면에 있는 거를 네. 계속 수송을 아. 하니까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층수, 혹시 심층수 뭐 이렇게 먹는 샘물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예. 저 깊은 바다, 거기는 태양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지가 않고요. 항상 온도가 일정한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있는데 이 차가운 심층수가 말하자면 페루 앞바다에서 용승을 하게 됩니다. 예. 위로 올라오는데 샘물처럼 보글보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 용승의 양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어쨌든 깊은 곳에 바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바닷물이 이게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거의 무균 상태입니다. 예. 당연히 어떤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이 살 수 있게 변하게 되고요.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류가 몰립니다. 네. 그래서 에콰도르나 페루는요. 오히려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풍부한 어장으로 변할 수가 아니죠. 라니냐가 오게 되면 심층에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네. 오히려 이렇게 어류가 몰리면서 풍부한 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졌습니다. 엘니뇨가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에 앞바다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심층수가 안 올라오고 네. 온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예. 어획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다가 따뜻해졌잖아요. 예.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큰 규모의 허리케인이나 폭설, 홍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까지 온수가 전달이 안 되고 태평양 가운데 정도에서 온수가 전달되고 거기서 멈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평소에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네. 강수량도 줄어들고 건조해질 수가 있는 거죠. 평소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엘니뇨 현상은요. 봄, 여름에 발생을 합니다. 네. 절정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11월, 12월이 되면 그때가 절정이에요. 아. 그래서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혹은 이제 대문자로 쓰면 아기 예수거든요. 예. 이제 크리스마스 근방이 나타나니까 아기 예수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엘니뇨의 뜻이 뭐냐면 아기 예수 혹은 남자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니뇨의 반대가 뭐냐면 라니냐잖아요. 사람들이 좀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2월 정도니까 아기 예수라고 엘니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의 반대 현상은 그럼 남자 아기의 반대네? 그럼 여자아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게 라니냐가 되는 거죠. 네. 약간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엘니뇨는 중미 앞바다가 평소보다 따뜻해지고 네. 인도네시아는 평소보다 차가워져서 일어나는 기후 현상. 맞습니다. 근데 라니냐는 그거의 반대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라는 건 인도네시아가 덜 차가워지고 뭐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네. 중미는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는. 왜냐하면 무역풍이 더 세졌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열대 태평양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대륙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대한 대륙이 한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 8월 정도에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강수가 증가합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온다? 어쩌면 슈퍼 엘니뇨 때문일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엘니뇨가 막 한참 발달하고 있는 9월이 되면 북풍 기류가 오히려 나타나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강수가 감소하고 기온이 좀 낮아집니다. 예. 가을이 좀 시원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엘니뇨가 절정일 때가 11월에서 12월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또 강수가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 때문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엘니뇨가 시작됐다던데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단순히 덥거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뭐 라니냐가 온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올해부터 엘니뇨가 특히나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엘니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중부 태평양 지방 해수온이 평소보다 0.5도가 높은 상태로 5개월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2도가 넘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러면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가요. 계속 라니냐 상태였어요. 그래요? 근데 그 라니냐가 뭐냐? 라니냐는요. 이게 지역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 전체로는요. 라니냐가 오면 평균 기온이 0.2도 정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엘니뇨는 0.2도 정도 높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경고가 쏟아져 나왔죠. 네. 생각보다 잘 억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 라니냐 때문에 원래보다 0.2도 억제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규모의 엘니뇨가 이제 찾아오고 있죠. 그럼 평소보다 갑자기 0.5도, 작년보다 0.5도가 확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후변화도 좀 양성 피드백이거든요. 지금 큰일 났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구 기온 변동폭 증가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엄청나게 추워지고 어떨 땐 또 엄청 물론 더워질 때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뭔가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엘니뇨하고 라니냐 이 두 가지가 기후 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예. IPCC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의 결과 발표를 보면은 사실 엘니뇨나 라니냐가 기후 변화 때문에 최근에 지구는 온난화 때문은 아닌 것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건 원래 과거부터 예. 사실 산업혁명 이전부터 있었던 진동의 일종이에요. 엘니뇨가 한번 왔다가 예. 라니냐가 한번 왔다가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같은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라니냐가 멈추고 엘니뇨가 온다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 기후 변화가요. 사실 경제 쪽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환경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가 이 환경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더 발달할 수 있는 게 덜 발달하는 이 수준의 상황이 아니라요. 네. 지금 굉장히 크게 우리가 좌초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기구들에서 벌써 집계하고 있는 추계들 중에서 조금 숫자가 약간 크게 잡힌 숫자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14번째 인구 대국이 뭔지 아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 14번째 인구 대국이 바로 난민이에요. 13번째가 한 1억 명이 조금 넘는 한 이집트입니다. 네. 근데 난민이 1억 명 가까이 올라왔어요. 엄청 많네요. 예, 70억 인구 중에 1억 명이라는 건 70명 중에 1명인데 그런데 아니 그럼 무슨 난민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인가? 아닙니다. 지금 난민이 가장 급속도로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 환경 변화예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돼버린 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메콩강 같은 경우는 그 어원이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강 이런 뜻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콩강 지류에는 메콩강을 젖줄 삼아서 어머니처럼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3,5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갑자기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류에 물이
말라버린 거죠. 아이고, 네. 그럼 그 동네에선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오랫동안 대대손손 살았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되니 이제 다른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과 충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난민들, 불쌍한 사람들 더 생겼네가 아니라 아주 작게는 지역적인 소요도 일어나고 조금 더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 난민이 아닌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게 일단 물가 상승 유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동물들까지도 지금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다른 동네로 이주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물을 먹고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런 경쟁 관계에 놓인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결국엔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책은 뭔가요? 1596년 무렵 출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작품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이 천재적인 인물 창조 능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1596년에 처음 출간이 돼서 1605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공연으로 처음 올려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무대에 공연으로 올려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뭐 워낙 유명한 저설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절친한 친구 바사니오에게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돈 부탁입니다. 이럴 땐 딱 끊어야 되는데. 어쨌든 친구의 이제 부탁이니까 들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사니오가 왜 돈을 꾸려고 하냐면 벨몬테라는 곳에 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포셔에게 청혼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 돈이 3,000 두카트.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지금 약 한 30억 원 정도. 오우. 근데 결혼을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필요할까 싶지만 네. 당시에는 뭐 그랬다고 하니까. 하지만 안토니오에게 당장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체 끝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가죠. 예,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 이상한 제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나 이자는 안 받겠다. 다만 정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충격적인데요. 고운살 정량 1파운드를 잘라내서 내가 가지겠다. 안토니오는 사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샤일록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경멸했거든요. 예. 당시 배경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샤일록은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기회다. 복수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상선이 돌아오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안토니오는 제안을 그냥 흔쾌하게 승낙합니다. 예. 그리고 바사니오는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빌린 돈으로 벨몬테에서 포셔와의 결혼을 승낙받고 기뻐하죠. 뭐 그 증표로 포셔에게 반지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 상선이 안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베니스에서 돌아온 소식은 배도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사니오가 당연히 아연실색했겠죠. 상선의 귀향이 늦어져서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가 감옥에 갇혔고 샤일록은 계약의 이행, 그러니까 안토니오의 고운살 1파운드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니오가 베니스로 이제 급히 가게 되고 법정에까지 나가는데 포셔가 준비해준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샤일록은 이미 늦었다. 네. 요지부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관도 할 수 없이 그럼 안토니오의 살을 도려내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네. 소설에서 이 판결이 굉장히 명판결처럼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법관을 왜 바꾸느냐 이런 뭐 나중에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살 1파운드만 도려내야 한다. 다만 핏물을 한 방울만 흘려도 샤일록 당신의 땅과 재산은 베니스의 국법에 의해서 몰수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죠. 예.
생각해 보시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내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후에 포셔를 만난 두 사람은 포셔에게서 자신이 법관으로 변장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예. 이 책 내용을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책이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한 뭔가 함의를 담으려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명한 판결, 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란은 별개로 하고요. 네. 당시에 이제 고리대금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 같은 것이 이후에도 계속 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11세기 말 시작된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6세기까지 유럽 사회의 유대인들은 정말 혹독한 차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든가 뭐 전당포라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럽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유독 심했던 거죠. 사실 이 작품에서 보시면 샤일록은 거의 악마적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샤일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잘 드러냈다 이런 또 후대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대작은 대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사실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또 읽어야 되는 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전인 네. 이유는 당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맞네요. 베니스의 상인에 이어 소개할 또 다른 책은 뭔가요? 제가 이 작품이 이제 말씀 나누면서 스토리, 이야기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드렸는데 예. 이어서 소개할 책은 스토리 컨설턴트 리사 크론의 책입니다.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이 높아지고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웬만한 평범한 콘텐츠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고객과 관계 그리고 독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마케터, 기획자, 크리에이터, 실무자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광활한 콘텐츠 전쟁의 시대에 과연 무슨 기술을 익혀야 어떤 기술을 익혀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자는 그 중심에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절절히 공감하는데요. 스토리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스토리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출판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동네인데도 사실은 그 동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른바 전쟁의 성패를 가를 경쟁력은 오직 스토리에 있다 강조하면서 남에게 설명을 들은 것보다 스토리를 통해 깨우치는 것이 무려 22배나 더 잘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예. 같은 사실도 스토리를 통하면 주목하는 이유 역시 우리 뇌에는 스토리를 갈구하는 이야기를 갈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이상하게 끌린다. 그 느낌은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 뇌가 그런 어떤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담긴 스토리가 사람을 결국 끌어당기는데 이것을 세계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스토리가 기억력에도 흡입력에도 도움이 된다. 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관심을 사로잡고 계속 글을 읽어나가게 만든 힘은 플롯도 아니요, 필력도 아니요, 극적인 외부 사건도 아니요, 아름다운 문장도 아니었다. 나를 혹하게 한 힘은 한마디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주인공의 신념 체계가 흔들리며 스토리 전반에 걸쳐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왜 그랬을까? 스토리와 관련된 신경과학적 문헌을 파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인지심리학과 진화생물학 등의 분야도 깊이 연구돼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 뇌에 스토리 본능이 장착된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에 빠져들면 알게 모르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또 그렇기에 스토리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상대를 변화시킬 도구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 포셔와 안토니오 바사니오가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의 구조가 결국은 몇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 본성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숫자나 통계 이걸 바탕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네. 결국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는 스토리만한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 장기 기증 희망자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많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국가 차원에서 시민의 의무에 호소해 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는가 통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무소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캠페인을 맡은 광고회사가 고민을 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내일처럼 생각하는 축구에 주목한 거죠. 예. 그중에서도 유명 구단인 스포르트 헤스피의 팬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불멸의 팬 캠페인이라는 것인데요. 예. 죽어서도 내 심장과 폐가 스포르트 헤스피를 위해 뛸 수 있다. 이런 발상을 이제 만들어내고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 전에까지 미비하던 기증자들이 그해 말까지 5만 1,000명의 팬들이 장기 기증 희망자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예. 장기 기증 건수도 54%나 늘어났습니다. 심장과 각막 이식 대기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0명이 되기도 한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듬해까지 6만 6천 장의 장기 기증 희망 카드를 발급하게 됐고요. 주변 남미 축구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이 캠페인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착수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을 일종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감정이 들어가서 좋을 게 없다거나 혹은 감정이 앞선 결정은 후회만 남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다가도 정작 사회가 감정을 꺼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할 때가 많은데 유명인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 한 시사 프로그램에 오프라 윈프리가 특별 해설가로 합류할 예정이었어요. 한 예. 프로그램에. 그런데 오프닝에서 이름을 말하는 부분만 7번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좀 무덤덤한 어조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감정을 내가 꽁꽁 묶어둘 바엔 이거 안 하고 말겠다. 예, 프로그램에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고 결국은 이 이름만 몇 번 얘기하다가 출연을 포기하게 된 것인데요. 그만뒀어요. 예.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서 감정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예. 아무리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내 이름에 감정 하나 못 담냐? 결국은 이 프로그램은 시작도 잘 못 해보고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책에 흥미로운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온라인에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700만 뷰 그리고 다른 SNS에서는 7,800만 뷰를 기록한 껌 광고가 있었는데요. 껌 광고요? 예, 세라와 후안은 무려 10년 동안 껌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 받았다. 영상 말미에 텅 빈 미술관에서 세라는 후안이 그동안 둘이 함께했던 순간을 껌 종이에 그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 종이에는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청혼 장면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세라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후안이 똑같은 자세로 다정하게 쳐다보면서 청혼을 했다는 영상이에요. 결국은 이게 껌 하나의 광고지만 예.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흡입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결국 인기가 끌었던 이유도 스토리가 부여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껌을 사게 하는 것이 이 광고의 목적이긴 하지만 예. 껌의 장점만 늘어났다면 사람들이 껌이 껌이지.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반대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시큰둥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법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감이 많아도 스토리의 포인트, 그러니까 요점은 딱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도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포인트 하나, 세라와 후안의 사랑 이야기, 청혼, 여기로 집중하니까 오히려 껌종이가 더 돋보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저런 사례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정말 스토리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생존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인류 진화상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뇌가 옛날에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스토리에 빠져든다는 것이 상당히 큰 모험이었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각종 영상 막 이렇게 흡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석기 시대에는 언제든지 정신줄을 놓으면 위험했으니까 그렇다면 스토리에 빠져들므로써 얻는 이점이 꽤 강력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스토리를 통해서 내밀한 정보가 우리 삶에 축적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생존 기술을 호미 하나 다루는 것도 나타나 다루는 것도 사실은 이야기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생존 기술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이야기가 삶과 죽음도 가른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 참 이야기 중요성과 어떻게 보면 무게감도 알려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요점을 전달해야 되는데 예. 자꾸 요약하려고 하는 거죠. 아.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은 함정이다.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전달력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시 대통령과 회담 뒤에 슈퍼마켓에 들려서 푸딩팝을 보고 정치국 사람들 이런 건 못 누린다. 고르바초프조차도 뭐 이런 감탄하면서 볼셰비즘이 영원히 철폐되어야 한다. 뭐 이런 좀 뉘앙스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뉴요커의 한 칼럼니스트가 자유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푸딩팝을 보리스 옐친이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온갖 다상품이 있는데 네. 그 많은 상품 다 보여주고 푸딩팝 하나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유가 이렇게 우리 안에 도래한다. 이것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 스토리도 대단하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책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베니스의 상인도 그렇고 뒤에 말씀드렸던 스토리만이 살 길도 그렇고 결국 이야기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 말씀하셨지만 삶과 죽음도 가르는 어떤 그런 대목도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하나의 서사,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다. 그것을 마케팅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좀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스토리도 잘 활용하면 보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오늘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아침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